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증시가 상당히 핫합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에서 좋은 뉴스를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저희 업계 보면 매일경제랑 한국경제 이 둘 중에 한 신문은 거의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경제에 제가 매불이나 매경 자이언트에 나가서 방송한 내용이 가끔씩 매경 신문에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 매경 신문에 실리면 꼭 저희 업계 분들이 기사 잘 봤다면서 연락을 주시는데, 경제신문을 보시면 이 매일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 압박, 소비 침체, 이중 펀치, 외상 후 스트레스 빠진 중국 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없었다. 중국 2분기 성장률이 6.3%에 그쳐. 근데 6.3%면 한때 6%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 미국의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 갈등도 있고, 그죠? 상당히 견제가 심하면서 이 6%를 지키지 못할 거다. 5% 뭐 저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계속 6% 유지하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6.3%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요. 6월 대규모 쇼핑 축제에도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추락, 부동산 시장도 탈출구는 안 보여, 공동 부유, 미중 무역 전쟁 몰두, 시주석 경제 발전 목표 이전 머지않아 3% 성장 고착화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코엑스인가 싶어서 봤더니 일자리 달러 아우성 중국 청년 실업률이 지난 6월 21.3%로 집계가 돼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취업 박람회마다 청년들의 구직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사진이 지난 4월 11일 청년 구직자들이 대거 참가한 충칭시의 한 취업 설명회 모습이라고 합니다. 충칭시 뭐 코엑스 같은 데다, 그죠? 중국 경제의 상반기 지표는 추가 경제 회복이 병목 현상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다중 충격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졌다. 라고 천창화 알레티아 캐피탈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상반기 경제 성적은 리오프닝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다시 주저앉고 있는 중국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는데,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국내 총생산이 6.3% 기록했고, 지난 1분기 성장률보다 1분기 성장률이 4.5%였네요. 4.5%는 웃돌았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2분기 시장 전망치 7.3%를 크게 밑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2분기는 상해, 베이징 등 대도시 봉쇄로 인해서 성장률이 0.4%로 내려앉았던 시기다. 그렇네요. 굉장히 기저효과가 있는 부분인데도 이 같은 비교 시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한 기대 이하 성적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게요.
이에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벌써 시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하반기에도 중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정부 목표치인 5%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6월 주요 실물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는 일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지도부가 강조했던 소비는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러니까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계속 중국이 마이너스예요. 이런 부분이 뭐 반도체가 워낙 이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 영향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 중국 내수 경기가 상당히 별로 안 좋다, 그죠? 중국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 3.1% 증가에 그쳤고요. 중국 소매 판매는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4월에는 18.4%, 5월에는 12.7%를 증가하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증가율이 3%대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더욱이 6월에는 중국 최대 쇼핑 축제 중 하나의 6.18 행사가 진행됐는데도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비 지출은 중국 GDP 기여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소비 부진이 가장 뼈아픈 대목인 셈이다. 네, 한때 15년 전에 중국의 GDP가 뭐 14% 이래 나올 때 보면 정부 지출이 거의 48% 이랬었거든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대밖에 비중이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소비 비중이 6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면 14억, 15억이죠, 거의 뭐. 이 15억 인구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소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한 60에서 70%, 일본도 그렇고요. 그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좋긴 한데, 이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아직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중국이 작년에 무역 수지로만 1조 달러 가까이 벌었거든요. 1조 달러면 1,300조를 벌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번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예, 이 부분인데, 시진핑의 그런 이제 제3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진핑 독재 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다가 저도 중국에 입국할 때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시진핑 이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돈을 또 중국에다가 재투자를 해서 계속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키워봤자 한 방에 이제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면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8, 90년대 돈을 이제 막 해외로 빼돌리는 그런 게 많았었듯이 어떻게든 돈 빼돌릴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런 게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투자 역시 부진했는데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자본 투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에서 6월에 한 3.8%로 집계가 됐고요. 전달 4.0%는 물론 시장 예상치 4.3%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가 7.9% 감소해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산업 생산은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달 3.5%보다도 높은 4.4%, 시장 예상치가 2.4, 오히려 줄어든다였는데 4.4로 좋게 나왔네요. 하지만 회복세는 국유기업에 집중이 됐고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뭐 국유기업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도 했는데, 예, 그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죠? 공산국가에서는 아무래도 공산당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제 공산당원들이 공산당 간부가 기득권층이잖아요. 그 기득권층에서는 뭐 돈을 빼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이제 기득권이니까 이런 국유기업에 대한 재투자는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겠죠. 리오프닝 이후에도 경제가 좀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6월 중국 도시 실업률은 5.2%를 기록하며 전달과 같았지만 이 청년 실업률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21.3%를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7월은 중국 대학교 졸업 시즌인데 올해 대졸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대졸자가 1158만 명입니다. 와, 500 달하는 중국 청년 실업률은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잠깐만요. 올해 대졸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8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 청년들이 대부분 한 5분의 1은 전부 다 한 20%가 다 놀게 된다는 거니까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중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더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25년부터 4%를 하회하고 2027년에는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저성장 고착화 원인, 이 원인이 중요한데 원인으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경제에 통용됐던 부채를 이용한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 저는 부채 요 얘기는 뭐 그렇게 어느 나라든 부채를 이용하지 않고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채를 이용해서도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그 부채, 즉 자본 조달 코스트 대비해서 훨씬 높은 ROI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인구 감소 위기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미 인도의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넘긴 중국은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2억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국도 노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2억 명이나 감소하네요. 과거 고성장 시대에 누렸던 인구 보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다급한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고 하우저우 고타이쥔안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부진이 가장 심각한 만큼 수요 측면에서 확실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추가 금리 인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창화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는 주요 정책 목표로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경시했다. 공동부여, 함께 잘 살기와 부동산 딜레버리징,
그리고 기업 규제, 지정학적 경쟁에 몰두했다면서 정부가 경제 발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다시 명확히 하고 소비자와 기업으로부터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홍콩에 있어도 요즘은 이제 잡아가는데, 네, 베이징 손희선 특파원이셨습니다. 베이징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쓰시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마윈과 같은 그런 개혁가, 혁신 기업을 창업한 분. 그래서 참 중국이 사실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보면서 졸업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진 부분을 제가 참 부러워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적기가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베이징에 계시니까. 두 번째는요. 옐런 대중관세 철회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입니다. 옐런이 이번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다뤘던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그죠? 예. 바로 밑에 있었네요. 한참 찾았네요. 미 추가 투자 제한 조치 고심, 첨단 기술 분야 보고 의무 강화, 양국 관계 다시 먹구름 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차이나 리스크라고 되어 있고요. 한재범 기자님이 쓰신 거네요. 미중 갈등 5년 일지. 네, 요 일지를 조금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그죠?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낸 게 3월로 제가 기억이 되고 실제 부과한 거는 7월 5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3월로 돼 있고요. 4월 달에는 중국, 미국산 돈육 등 보복 관세 돼 있고 2019년 8월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때 2019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 1월 달에 2,600 찍고 난 다음에요. 계속 주가가 이제 빠지다가 올라가다가 또 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미국에 또 박살나면서 또 같이 빠졌다가 2019년도에는 주가가 스물스물 막 올라가는데 최근과 같은 분위기로 아주 좋았었는데 그때 또 미국 재무부에서 이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계속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때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한 28%까지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옆에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우리나라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 달에 이제 저점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19년 11월 달에 원래 이제 칠레에 가가지고 이 1차 합의 하려고 했다가 칠레가 그때 당시에 에이펙 회담을 주최를 하는 걸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문서로 왔다 갔다 했고 그러고 나서 2020년 1월 달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요 하기 전에 그 11월 달에 그 회담 에이펙 회담 있기 전부터 그런 화해 제스처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부분에 이제 합의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가면서 2019년 10월, 11월, 12월 시장이 막 위로 날아갔었죠. 그리고 1월 달에 무역 합의안 서명을 했었고요. 21년 6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20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대선 재선하는 거에 실패를 하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조금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런 무역 분쟁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나 했더니 오히려 더 세게 나왔죠.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 금지 중국 기업 59개로 확대했고요. 2022년 8월에는 중국 견제 반도체 육성법 서명, 배터리 광물 탈중국 인플레 감축법 서명, 그리고 화웨이 GTE 미국 내 판매 금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 8월이 시장이 여기다가 또 제롬 파월 의장은 잭슨홀 가가지고 또 막 매파적인 발언 하시면서 시장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9월에 박살이 납니다. 10월에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안 발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중국이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를 발표하고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5년간의 첨예한 갈등이 단시일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대중 투자 제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우려도 있다. 옐런 장관이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16일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국 측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우려해서 관세가 부과된 것이라면서 그러한 관행에 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긴 그 중국 측의 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이거 보면 미국 측도 할 말은 있죠. 유튜브 같은 거 그죠? 구글 이런 거 안 되게끔 중국에서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자유 시장 경쟁 체제를 여러 가지로 중국이 많이 위반한 게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 쪽에서 보복을 하고 그 보복을 가지고 또 중국에서는 너네 왜 이 자유 경쟁 체제를 무시하느냐 또 보복에 대한 보복을 하고 지금 그런 모습인데 그런 관행에 관한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이 관세 철회하는 게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적어도 현 시점에서 관세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고율 관세를 당장 폐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쭉 읽어드렸듯이 미중 갈등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 60조가 넘는 그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이 서막을 알렸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5년에 걸친 미중 갈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기업 투자와 생산 위축을 초래하는 등 세계 경제 전반을 뒤흔들었고요. IMF는 이 같은 미중 갈등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세계 경제를 퇴행시키는 집단적 정책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 위축으로 세계 경제 총생산 가운데 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네요. 특히 중간재 공급망 중심인 아시아 지역에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왔는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서 중국산 수입을 규제할수록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고 실제로 한국은행의 양국 무역 전쟁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0.1에서 0.3% 감소할 것이라고 지난 2월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추가적인 대중 투자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미중 관계가 재차 경색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네요.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중국 지도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기업이나 벤처 투자 회사가 중국 내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투자 금지를 방위 산업 등 일부 분야로 한정해 수위를 낮췄지만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차이나 리스크 2001년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글로벌 무역시장을 장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각국의 의존도가 급격하게 커졌는데요. 고공비행하던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긴축 정책을 펼치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이고요. 중국 경제 둔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 세계는 이번에는 신차이나 리스크에 직면을 했는데 중국 고도 성장기가 막을 내리고 미국과의 공급망 갈등, 장기적 인구 감소 추세와 맞물려 저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분쟁에서 치명상을 입으면서 성장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중국 경착륙이 가져올 나비 효과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대중 수출 급감과 함께 흑자 텃밭이던 중국에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그동안 중국 공급망에 올라타 지탱하던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탈중국보다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으로 수출 품목과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중국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병행 전략으로 위기를 넘어야 할 시점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미국이 설정한 경제 프레임이 20년 만에 이제 인도로 그죠? IPEF라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으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간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처럼 소프트 쉬프팅 해야 되네요. 예, softly, gently. 잠깐만, softly, gently. 갑자기 이게 팬텀 오브 오페라? 예, 거기 나오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무튼 softly, gently 하게 싹 이렇게 인도나 아세안 쪽으로 우리의 생산 기지를 좀 지금 옮기고 있는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식어가는 킹달러 수년간 약세 지속. 작년에 계속 이 킹달러 그죠? 근데 앞으로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킹달러 할 때는 달러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사야 되죠?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죠? 네. 한국에서 달러를 잘 벌어오는 한국 기업을 사든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달러를 잘 벌어오는 글로벌 기업을 사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수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사는 게 정답이다라고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식어가는 킹달러 읽어보겠습니다. 수년간 약세 지속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식어가는 인플레이션 열기가 킹달러 시대에 종언을 구하고 있다.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달러값이 수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거는 뭐가 또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관론자들 분들이 우려하셨던 금리를 최대한 올려놓고 나니까 금리를 동결하고 나면 2006년에서 2007년처럼 일시적인 주가 상승도 있긴 하지만 꼭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또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달러 값이 계속 약세를 볼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전망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일 블룸버그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에 표에도 나오지만 2022년 9월 27일 날 114를 찍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바닥을 치고 또 한편으로 10월 초에 원달러 환율도 1,444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달러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99까지 떨어졌죠. 네. 지난 13일 99.77로 전날 100.52보다 0.75% 하락을 했고 이날도 99.96 선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114를 넘어섰던 달러 인덱스가 고점 대비 13%가량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5일간 약 2% 떨어져서 작년 11월 이후에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을 했네요.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달러가 1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시장 컨센서스상 2024년 발생할 금리 인하에 따라 달러 약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주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발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이번 달 26일 날 25bp 인상을 추가로 할 거라고 지금 금리 예측 기관인 페드워치가 96% 확률로 25bp 인상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티븐 베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주요 10개국 G10 전략 책임자는 달러가 향후 수년간 하락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리의 판단은 연준이 금리 완화 사이클에 들어설 것이라는 데 기초한다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같이 인하하더라도 달러 약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석유, 금 등 일부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수입 가격을 낮춰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아울러 그간 킹달러 기조에 눌려있던 엔화, 유로화 등 다른 화폐의 강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피트 베슬로 BNP 파리바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는 앞으로 몇 달간 달러 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통화가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내다봤네요. 저도 앞으로 몇 달간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 달러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수년간 이런 거는 이제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 케이힐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미국 경제만 회복되면 달러 약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미국 경제만 회복력이 강조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인상 과정에 있는 주요국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네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낼 경우 달러에 대한 지지세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년에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현재 1.12달러에서 1.15달러로 달러당 엔화 가치도 현재 139엔에서 125엔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파레시 우파드 하야 아문디 자산운용 통화전략이사는 달러 스마일 현상을 바탕으로 달러 약세 가능성을 평가했고요. 달러 스마일은 미국 경제가 호황과 불황, 양극단일 때 강세를 띈다는 이론입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호황이라고 해서 뭐 경제가 성장률이 좋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반면에 또 아주 불황일 때도 또 달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또 강세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이 양극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웃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달러 스마일 현상이 이상하게 굉장히 호황일 때도 강세고 아주 불황일 때도 강세고 그런 현상을 설명을 했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높은 만큼 달러 약세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달러 약세론이 아직은 섣부르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사이먼 화이트 블룸버그 거시 전략가는 올해 초 달러의 장기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 데이터가 안정세로 돌아간 바 있다면서 연준이 이달 추가 긴축 결정을 내리면서 역동성이 반복되는 것이 약세론자에게는 위협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삼성중공업이 차세대 메탄올 연료 선박 치고 나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조선주가 이제 잘 나가고 있죠. 조선하면 우리나라에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이렇게 현대중공업 그룹이 최고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 대우조선이 이제 넘어가면서 한화그룹에 넘어가면서 한화오션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삼성중공업이 4조 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대거 수주했네요. 컨테이너선인데 이 추진을 하는 그 주요 원료가 메탄올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사상 첫 메탄올 추진선 수주이자 수주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메탄올은 암모니아, 수소와 더불어 해운업계의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TU급 메탄올 컨테이너선 16척을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수주액은 3조 9,593억 원, 거의 4조다 그죠? 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특허 넘버 1 삼성 지속가능 특허도 세계 1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특허를 잘 봐야 되는 게 웜의 신박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무형자산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IT가 이제 주도하는 장이 되면 그 해당 IT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글로벌 특허 1등 기업 삼성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서스테이너빌리티 S인 것 같고요. 발전이니까 뭐 develop 그리고 목표 가능 발전 목표 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관련 특허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미국의 존슨앤존슨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중국의 화이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네요. 삼성은 친환경 첨단 소재, 생산 공정, 온실가스 배출 감축 특허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100위권 안에 삼성을 포함해서 LG화학 5위, LG전자도 13위, 현대자동차 15위 등이 포진해 SDGs 관련 한국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네요. 글로벌 특허 분석 기업 렉시스넥시스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글로벌 지속 가능 혁신 환경 탐색 상위 100대 기업과 그 너머 비욘드 이런 말을 썼겠네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보고서처럼 기업들의 SDGs 관련 경쟁력을 특허로 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SDGs는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16년에서 30년까지 전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로 채택한 것으로 17개 정책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목표 이행까지 기간이 절반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보유한 이런 관련 특허 수와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을 했고요. 1,400만여 개의 세계 특허가 분석에 포함됐는데 특허 인용 건수와 특허가 보호되는 시장 규모 등 특허의 질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상위 100대 기업이 도출됐는데 1위 삼성을 필두로 존슨앤존슨, 도요타, 미국의 퀄컴, LG화학, 화웨이, GE, 스테이트 그리드 중국 기업이네요. 그리고 스위스의 로슈, 미국의 메드트로닉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렉시스넥시스는 소수 기업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간단하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CXO 라운지 2025년 매출 1조 반도체 부품 강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요즘 이제 소부장 쪽이 좀 핫해가지고요.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률이 24%나 나오네요. 알짜 4달 창원에 신공장을 착공한다고 돼 있고 해성 DS네요. 해성 조병학 해성 DS 대표님입니다. 해성 DS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다운사이클 시기에도 오히려 기술 개발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운사이클에서도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장에 집중을 해서 2025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조병학 해성 DS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해성 DS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고요. 해성 DS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리드 프레임과 볼그리드 어레이, 이 서브스트레이트 반도체 기판 등의 주력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 칩과 원래 기판을 연결하는 이렇게 거미 다리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리드 프레임이었는데 그게 이제 구설 형태의 그 볼로 바뀌면서 요 리드 프레임은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게 이제 이 BGA 서브스트레이트 그 기판하고 기판 사이에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거 하나 더 끼워가지고요. 요게 앞으로 그 동안에 리드 프레임을 대체하면서 넘어온 기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4년 삼성 테크윈에서 분사해서 해성그룹에 편입된 뒤 2016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코스피네요. 코스닥이 아니라. 조 대표가 부임한 2020년 매출이 4,587억 원이었으나 21년도에 6,554억이고 2022년 작년에도 8,394억을 기록했네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2,044억을 기록했으니까 8천억 매출에 2천억 영업이익이니까 엄청 알짜 기업이네요.
조 대표가 해성DS가 매출 급성장을 이룬 것은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고요. 해성DS는 고객사의 반도체 후공정을 한 단계 간소화해 줄 수 있는 초방막 팔라디움 도금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리드 프레임에 적용을 했으며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에서도 공정 간 이동 시간과 거리를 줄인 릴 투 릴 방식을 도입해 원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해성DS의 후공정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조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아웃소싱 부문에서 모두 세계 1, 2, 3위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면서 매출의 99%가 수출일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 그래요? 해성DS는 25년까지 총 3,800억 원을 들이는 M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 능력 20% 확대 작업에 나섰고 신기술 개발로 전 세계 리드 프레임 1위 업체인 미쓰이를 제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다. 1위 기업이 미쓰이인가 봅니다. 다음 달부터 경남 창원에 공장 설립을 수립했고 조 대표는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2009년까지 반도체 기획과 영업 등을 두루 거쳤네요. 영업맨이셨네요. 영업 총괄 전무를 지낸 뒤 2010년에서 19년 삼성물산으로 적을 옮겨 리조트 사업부장 까지 지내셨다고 합니다. 2020년에 해성DS의 사령탑을 맡으셨네요. 아까 2025년에 매출 1조 달성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22년도에 매출이 8,394억이었는데 물론 올해는 반도체가 이제 좀 다운 사이클이었으니까 그죠? 매출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3년, 4년, 5년 매출 1조 원은 얼마든지 달성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간단하게 이걸 보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겨서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주가 또 이끌어가고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중소형주에 관한 중소기업에 관한 기사들도 매일 하나씩 정도는 가져와 볼까 생각을 해서 오늘 해성DS 관련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